화제의 인물을 집중 조명하면서 속까지 들여다보는 속 깊은 인터뷰,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네. 네, 몇 년 지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개혁신당 문제를 좀 짚어볼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개혁신당의 거대 양당 구조의 혁파를 내걸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관심을 갖다가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깨지면서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살려내셔야죠. 네. 사실은 설 연휴 시작하는 날 이른바 빅텐트 선언이 있었고요. 네. 약 10하루 만에 이게 결렬되면서 사실은 네. 분당이 된 것은 아니고 네. 하나의 당으로 이제 합당을 하기로 했는데 합당이 결렬된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깨지다 보니까 네. 많은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뭐 그렇지만 어차피 약혼까지는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혼식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결혼식 신고만 안 했다는 것뿐이잖아요. 예. 예. 네. 하여튼 그 문제로 상당히 개혁신당이 첫 출범 때와 달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실망도 하고 이렇게 돌아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이낙연 대표하고 이렇게 결별이 개혁신당의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결별 원인은 뭡니까? 제일 큰 건 시간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뭐 이런저런 생각의 차이나 아니면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세웠던 각자의 전략 뭐 이런 걸 조절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네. 워낙 그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합당 선언이 이루어졌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각자 다 초조해졌던 거 아닌가. 네. 뭐 합당 선언 이후에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안 보이고 또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이견도 노출되다 보니까 네. 가장 시간에 쫓긴 초조함이 결렬의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속도, 시간 이런 문제 짚었는데 근데 애초부터 섞이기 힘든 결합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정체성 문제 아닌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수 당이잖아요. 뭐 네. 개혁신당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네. 작은 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당이 총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반전 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들 저 둘은 결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멋지게 결합하는 모습 그리고 네. 그렇게 결합해서 잘 여러 가지 차이점이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네.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 쪽이죠.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네. 이게 김종인 기획설 그러니까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이낙연 지우기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죠.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그쪽에서 제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한번 만나서 부탁을 드려보자. 근데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는 그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없어야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모든 얘기 여러 가지 공방의 근본은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다 지역구 출마하자. 그래서 빨리 광주 가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정권을 나한테 줘라.
그럼 이낙연은 실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대표를 하자. 근데 이분은 정권을 안 주면 안 온다. 그러니까 정권을 내놔라.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이준석 정권, 공천권은 김종인 정권, 그리고 이낙연은 그냥 어디 지역구 출마. 이렇게 해서 이낙연을 지워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들으신 대로 공천권 정권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주고 이낙연 대표는 지워버리는 게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목적,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종인 기획서를 지금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김종인 기획설이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네. 김종인 공관위원장 추대하자라는 네. 말은 그 이낙연 대표 측에서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네. 예. 그 이낙연 대표님과 아주 가까우신 네. 전직 의원님이 네.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먼저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끝낸 것도 아니고 네. 이낙연 대표님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고, 원래 네.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으로 제안했던 거는 다른 인물입니다. 사실은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았던 분이었고, 네. 그래서 결국엔 뭐 저희도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면 공천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하면서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새로운 미래 측의 제안에 대해서 좋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한번 모시러 청을 넣어보자. 뭐 이래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그만 신당이 성공하려면 반전 매력도 있어야 네네. 되고 모든 조건이 다 성립해야 성공 네.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포션이 크다 보니 그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뭐 이준석 대표도 잘해야 되는 거고 이낙연 대표와의 협력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공관위원장도 정치적 영향력 아니면 대중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분이 와주셔야 되는 거고 추가로 또 합류하는 현역 의원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그렇죠. 네. 또 정치 신인들도 좋은 분들로 발굴이 돼야 네. 되는 것이고 모든 게 엔드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를 배제한다? 그러면 네. 조건이 하나가 큰 조건이 빠지는 건데 그래갖고는 네.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획설은 조금 지나친 억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측에 조금 주장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네. 다를 수 있겠네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어딘가에 온다 그러면 두 분이 양립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가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2016년 총선 때는 그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네. 오셔서 뭐 공천도 네. 그때 소위 몇 사람 중요 정치인 컷오프 시키는 역할도 하셨고 네. 그리고 그때 다 질 거라던 민주당 총선을 일당을 만드신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 몸을 담고 계셨던 그렇죠. 거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네. 이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이제 2016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그때는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선거의 마술사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숨이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여기 이제 개혁신당에 오셨어요. 여기 보시면 인공호흡 통할까 이렇게 제목 이렇게 달아놨는데 네.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네. 마법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공호흡이 아니고 네. 커다란 산소통도 같이 갖고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특별히 뭐 말씀은 없으셨죠? 예, 어제는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시게 됐다고 이제 발표만 했고요. 네.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당에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마법이라면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마법이라면 참신한 인물, 뭔가 이렇게 국민의 기대를 받는 인물,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네. 좀 뭐 추천하고 이런 쪽에 지금 기존의 거대 양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커다란 정당에서는 쳐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뭐 쳐낼 건 없어요. 워낙 네. 작아서 그렇죠. 덜어낼 거는 거의 없고 이제 더하기를 네. 잘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깨지면서 네. 이게 영향을 미쳐서 어제 한국갤럽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3%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보여요. 네. 근데 그 앞으로 이제 이 결별이 뭐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기도 했지만 결별이 어떤 총선 구도, 그 개혁신당의 구도, 선거 전략 여기에 좀 차질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역시 지지율이죠. 그렇죠. 지지율이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 소수당은 항상 보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지지율은 항상 낮습니다. 네. 낮다가 선거 직전에 팍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그 이른바 과표집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동안은 각 후보들이 막 수십, 네. 수백 명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이제 여론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아가니 전화 꼭 그렇죠. 받아달라. 뭐 그래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평소 같으면 안 받을 여론조사 전화도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양당 공이 지지율이 많이 잡히다가 네. 이제 공천이 끝나고 선거가 다가오는 기간에는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 소수당이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네. 개혁신당도 그런 패턴이 뭐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출발점이 3%보다는 기왕 같으면 뭐 8%에 네. 시작하면 훨씬 좋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올라가야죠. 네.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이 이 여론을 많이 점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면서 이 컨벤션 효과 오면서 조금 꺾이고 이번에 이낙연, 이준석 연대 깨지면서 네. 많이 꺾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3지대에 대해서 관심이 확 떨어진 게 아닌가.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거는 부인하기 네. 어렵겠죠. 다만 신당은 늘 보면 그 신당을 대표하는 인물을 넣어서 네. 여론조사를 돌릴 때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애초에 개혁신당이 창당이 완료되기 전에 이른바 이준석 신당으로 여론조사가 돌아갈 때 높게 나오고요. 네. 지금도 조국 신당이 상당히 높게 네. 잡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대표 인물은 이미 대중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당인지 아는 것이죠. 근데 네. 막상 창당에서 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그러면 낯설거든요. 네, 이름 네. 자체가 네.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총선에 있어서는 이른바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일 때가 훨씬 싸우기가 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제가 보기엔 한동안 지속되는 이른바 신상품 효과를 네. 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뭐 딱히 잘한다기보다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네, 것이죠. 예. 정치권에 막 입문한 인사다 보니까요. 그래서 네. 이 신상품 효과가 한동안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양당, 거대 네. 양당의 공천을 좀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뭐 파열음이 세게 나고 있고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하고 있느냐?
현역 의원들 다 안고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건 그 부분 국민의힘 공천하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또 뒷부분에서 예, 예, 조금 예. 하기로 하고요. 개혁신당 얘기 다시 돌아와서 곤란한 시간이 계속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예, 좋은 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신이 나서 하셨을 텐데. 나중에 저희 지지율이 팍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좀 부정적인 질문인데, 네. 그런 저는 이제 국민 대신하고 궁금증을 네. 풀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원래 뭐 이 대표님이야 기자하실 때도 뭐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하셨으니까. 개혁신당의 의원들이 이제 현역 의원 4명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개혁신당의 지도부는 양당에서 수혜를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 양당 구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와서 그 또 양당 구조를 타파하겠다. 네. 이런 부분도 좀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 어떻게 보면 수혜자인데. 그래서 양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네. 이른바 수혜자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만 해도 당대표로 재임하다가 뭐 윤리위를 통한 네, 난생 네. 처음 보는 방법으로 이른바 네. 쫓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몸을 담고 계시던 분들도 민주당의 주류는 결코 아니었고 그 민주당의 주류가 되려면 맹목적인 충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 내지는 반론을 들다가 이른바 찍힌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뭐 수박 논쟁에서 수박으로 찍히거나 네. 아니면 반명으로 찍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수혜자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에서 이렇게 좀 그 밀려난 분들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당 대표는 뭐 권력 다툼이라고 네.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네.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었던 분들은 당 대표직을 도전하거나 뭐 대권에 도전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조국 신당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좀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여기 나오셨을 때도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구 표는 민주당에 찍더라도 비례표를 조국 신당에 달라고 호소하겠다. 그 표를 가져오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개혁신당은 어디를 파고들어야 됩니까? 저희는 양쪽을 다 파고들어야죠. 지금 예.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거의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지표 내지는 국정 비전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당에 몸담고 있을 때도 들던 의문은 늘 그겁니다. 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비판해야 되고 또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 공천 저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네. 그 사이를 파고들어야죠. 저희는. 네. 또 양쪽을 비판해 가면서 가는 부분이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선명성 부분에서는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저희는 분명한 야당이죠. 네. 저희는 뭐 분명한 야당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는 야당이냐.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또 그 지적을 하는 손이 이른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과연 누구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패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은 이른바 친명 패권주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이나 뭐 네. 패권주의, 무능을 지적하는 게 과연 네. 맞느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좀 뒷부분에서 여쭤볼 부분이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번 총선의 어떤 시대적 흐름, 이거는 뭐라 정권 심판론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야당의 어떤 심판이냐,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그 흐름은 역시 정권 네. 심판론이겠죠.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뭐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여당의 구성원이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아요. 네. 일단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렇죠. 뭘 하겠다는 건지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집권을 하면서도 보통은 집권 초반기나 아니면 인수위원회 시절에 자기가 정부를 시작하면서 이 정부 운영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겠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죠. 네. 이게 늘 나오는데 이 정부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죠. 네. 대통령 비서실도 지금 뭘 계속 원래 축소한다 그랬다 지금 계속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비전이 없다는 거는 이미 비밀도 아닙니다. 이제 네. 아닌데 이제 그 얘기로 좀 갔으니까 우리 의원님도 그 캠프에 몸 담으셨죠. 네. 그때는 몰랐습니까? 다만 조금 이상한 면은 있었죠. 네. 이제 당시 후보께서 그 광화문에 있는 큰 빌딩에 그 공식 캠프를 차리고 있었는데 거의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대선 후보지만 네. 이렇게 캠프의 모습을 안 보일 수가 있나 뭐 이런 네. 의문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상하다는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뭐 일일이 지금 대선이 이미 끝난 지가 2년이 됐는데 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실은 선거 이후에 보여진 모습이 더 실망스러웠죠. 네. 가령 뭐 어떻게 인수위 시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수위도 그렇고요. 네. 인수위에서 그 어떤 국정 운영의 목표도 제시가 안 됐었고 네. 그리고 집권 이후에 벌어진 모습도 보면 이 정책 결정이 대단히 즉흥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과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네. 정말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결정을 한 것이냐. 네. 이것도 대단히 의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네. 확대도 갑자기 내년부터 정원의 70% 가까운 인원을 네. 더 뽑겠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네. 그런 결정을 밀어붙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을 네.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네. 지금 보니까 2,000명씩 5년을 더 뽑고 5년 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저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원인 같은 경우는 필수 과목에 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필수 그럼 우려. 그 뽑는다고 또 정원만 확대한다고 또 되는 문제는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사실은 그건 보험 수가와 밀접히 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근무 여건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의료 자원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하여튼 좀 이 부분도 사실 이 총선 전국에서 지금 상당히 여당에는 악재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이거를 오히려 호재로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하면 보건의료상의 재난상이 발생할 여지가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전공의들은 파업하고 전임의들 이른바 네. 펠로우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응급수술도 늦춰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 아마 정부 여당 측에서 온갖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의사 쪽을 비난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압력 뭐 여기 뉴스버스도 예, 뭐 예. 한두 번 털리셨죠? 압수수색 받고 뭐 하셨죠? 압수색을 받았는데 저 자택도 받고 뭐 네. 사무실도 받고 그랬는데 뭐 저희들은 그럴 뺏길 네. 것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의료인들에 대한 네.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총선 전에 이른바 굴복을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2,000명은 제가 봐도 좀 무리한 숫자거든요. 저래 갖고 해부학 실습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네. 그래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네. 아주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줬던
보건의료상의 재난사항이 음. 해소되는 국면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걸 정부 여당에서 이번 총선에 좀 호재로 삼으려고. 이용하려고 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생각하고 밀어붙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굴복시켜서 여론을 반전시킨다. 네. 이 얘기신데 뭐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항상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왔던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 네.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그 캠프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양두구육 했다. 그거는 약간 그 나중에 벌어진 일까지 본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닐까 싶고요. 네. 캠프에서 일하면서 설마 뭐 네. 그 계곡인 줄 알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인연도 있는데 네. 제가 그 탈당 이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집권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할 거라고 기대를 했죠. 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만족을 시킬 거다. 뭐 아주 정치적인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를 정말 한 단계 네. 도약시키는 그 정도 역할까지는 몰라도 기본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기대가 깨진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저기 의원님은 검사도 한 14년 제가 세어보니까 네, 한 네. 횟수로 한 14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원 기수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기수 네. 저 후배 같던데 그러면 검사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접할 일도 있고 좀 잘 알지 않으셨어요? 잘 알죠. 예. 네. 같은 청에 근무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걸 뭐 이렇게 모르셨던가요? 그때는 뭐 정치하고는 거리가 네. 멀었고 네. 그냥 검사 윤석열로서 뭐랄까요? 검사 중에도 이른바 인지도는 높은 네. 검사였죠. 왜냐하면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네. 덩치도 워낙 크시고 네. 말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네.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60분 중에 59분을 한다. 그건 최근에 조금 더 늘어난 시간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한 55분 정도. 네. 과거에도 하여튼 그 대화할 때 보면 이렇게 점하는 시간이 거의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았던 모양이죠. 거의 대화를 주도를 하죠. 네. 네. 주도한다기보다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때는 그러면 검사 시절에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셨다는 거네요. 아니 그건 뭐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때.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런 스타일은, 분이 네. 정치 지도자가 되면 잘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스타일로 본 평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정치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네. 사실은 그냥 씩씩한 그리고 특수부 검사로서 약간 좀 수사가 거침없는 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좀 거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국정 스타일로 운영에 하겠죠. 지금 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좀 이어지는 모습이 있죠. 네. 그러니까 캠프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보고 뭐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캠프에 있었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땠습니까? 그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까? 상당히 그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 뭐 영림 비슷하게 해서 서로 이렇게 거론하면 안 되는 문제처럼 됐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공식 캠프에는 당시 후보의 배우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그때 뭐 다들 알았습니다만 그때 이제 소위 서초동 캠프라는 네. 게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른바 네거티브 대응팀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 있었으니까 네. 이제 본 캠프에서는 그 서초동 캠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알기가 어려운 구조였고 그 배우자 부분은 그쪽에서 전담을 했죠. 사실 본 캠프는 네. 거의 관여를 못했고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음. 그 부분은 뭐 아예 신경을
안 갖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네. 아까 캠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거의 모습을 안 드러냈다 그러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 서초동 캠프 위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랬단 얘기예요. 예. 그 서초동 캠프가 코바나 컨텐츠에 차려진 건가요? 아니면 저도 서초동 캠프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뭐 주로 그쪽. 예. 네. 그럼 비성 캠프라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공식 캠프는 광화문 쪽에 있었습니다. 네. 아, 그 캠프에 저는 그건 몰랐는데 캠프에 이렇게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하여튼 이제 다시 좀 선거 얘기로 돌아가 가지고요. 그 지지층이 겹치니까 국민의힘하고 신경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엊그저께 이제 소위 그 보조금 얘기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간에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이 보조금 토해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은 뭐 보조금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합당 선언을 하고 5명을 채웠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뭐랄까요? 그냥 잡범을 상대하던 검사 수준의 네. 좀 천박한 발언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신생 정당이고 물론 자산을 수백억씩 갖고 있는 거대 양당하고는 형편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네. 합당 선언을 하고 깨거나 뭐 그런 거는 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할 리도 만무한 네. 거잖아요. 다만 네. 합당을 해서 총선을 잘 치러 보려다가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잘 안 된 것뿐인데 그리고 저희는 그 합당 결렬 직후에 바로 그 보조금에 대해서 가능하면 국고 반납을 하겠다고 선언을 네. 했고요. 선관위에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게 관련 규정이 없다. 네. 전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바로 이런 한 푼 안 건드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네. 법을 바꿔서라도 반납을 하겠다고 하고 어제 그 개혁신당 소속의 조응천 의원이 네. 그 발의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발의를 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그게 6억 6천을 개혁신당이 받은 게 깨름직하고 싫으면 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그 개정안에 찬성을 하고 그것도 뭐 민주당도 반대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의석수는 4개밖에 없어서 저희가 주도해서 통과시킬 네. 수는 없습니다만 양당 동의하에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겁니다. 저희는. 근데 그 보조금이라는 게 선거운동 정당이 다른 데도 불법적인 돈 받지 말고 그 돈 받아서 세금으로 받아서 정당하게 선거 활동하라고 이렇게 주는 돈 아닌가요? 예. 근데 굳이 뭐 그걸 반납하고 선거운동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다만 네. 법적으로는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네. 저희가 합당을 하면서 공교롭게 이제 5석이 된 네. 거예요. 그러다가 네. 이정민 의원이 탈당하고 김종민 의원. 김종민 네. 의원이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시면서 4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고 네. 저희가 6억 6천 받을 때 양당은 56억씩 받고 네. 그랬거든요. 네. 네. 아니 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죠? 네. 그 위성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국민의 미래라고. 네. 그것도 희한하게 정당 역사상 네. 이런 적이 있나 싶은데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별개 정당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네.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의 창당대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했어요. 네.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근무하는 당직자가 국민의 미래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위장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 이건 위성 정당도 아니고 부하 정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갖고 그때 받은 국고 보조금 나중에 선거 비용까지 네. 보전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받은 돈이 134억이에요. 그 86억에 그 보조금. 그건 선거 보조금만 86억을 받은 아, 거고요. 네. 선거비 보조금 받아서 그 쓴 다음에 선거비용 보전을 또 받았어요. 예, 보전하면 선관위에서 냈죠. 예, 그리고 네. 정당 보조금도 당시 2020년 1, 4분기, 2, 4분기 2번을 받아갖고
받은 돈을 합해 보니까 134억을 받았습니다. 야, 위성정당이한테 예. 들어가는 돈이 지금 134억이었네요. 예. 네. 그거 받아갖고 다 써버렸어요. 네. 물론 합당 이후에 국민의힘이 쓴 거죠. 네. 이제 총선 치르고 바로 합당을 했으니까. 네. 아니 그래 놓고 저희 6억 6천 받은 걸 무슨 보조금 사기니 뭐 네. 비난을 한다는 게 네. 정말 뭐랄까요. 네. 아, 그러니까 의석수가 줄었다고 그걸 뭐 토해내고 이런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이쪽 5명이었다가 줄었으니까 이게 먹튀냐 아니냐 막 밖에서는 시끄럽지만 선거 운동에 정당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굳이 또 이걸 막 내놓겠다 하니까 아니 저희 선거 운동은 당원들이 보내주시는 당비로 치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무부 장관 출신이 아까 그런 유성정당을 만들고 그러면 모순 아니냐, 위헌 아니냐 어제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좀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명색이 정당인데 네. 이거는 뭐 국민의힘 당직자가 당대표 되고 창당대회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치르고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운영이 과연 민주적이냐 네. 이거는 의문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위헌정당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헌법상에 정당의 운영과 목적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조항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일방적인 오더가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라는 그 위장 정당은 그래서 이건 위헌정당 아닌가라는 네.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좀 제기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근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 대리인인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아, 촉구할 수는 있잖아요. 촉구는 해야죠. 네. 아, 그 촉구하실 생각인가요? 예, 예. 일단 그 부분도 하나의 쟁점으로 삼아서 개혁신당 입장에서 쟁점 삼아서 할 수도 예. 있겠네요. 네. 뭐 어차피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민주당도 이성정당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여러 개 정치 세력이 섞이는 네. 형태라 네. 물론 그것도 뭐 위성정당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국민의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구조가 다르죠. 예. 네, 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제 보니까 드러내놓고 그 예. 국장급이 당 대표를 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국회의원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정치인은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을까봐 네.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 네. 그거 아니고서야 네. 당직자를 네, 그렇죠. 당에 월급 받고 근무하는 당직자를 당 대표로 만든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또 그런 배지를 또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보조금이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건 하겠죠. 네, 이제 하겠죠. 네. 한 10여 명 정도는 네. 이른바 법률적으로 출당 조치를 하고 네. 그 사람들이 국민의 미래로 갈아타는 왜냐면 네. 비례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면 배지가 떨어지니까 네. 출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채로 옮겨가는 수법을 네. 또 쓰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에 한번 그 아까 위헌정당 심판 네. 청구를 하도록 촉구를 하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비례정당 그렇고 국민의힘 이제 공천도 앞서 조금 얘기 나왔는데 이 공천 평가를 좀 해보면 뭐 소리 없는 공천이다 이렇게 해서 현역 의원들이 거의 탈락에 컷오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역구 현역 의원은 컷오프가 한 명도 없죠. 근데 불출마 선언하고 일부, 불출마는 경선 포기에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컷오프는 없었죠. 예. 비례의원들만 좀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비례의원. 그분들은 컷오프라기보단 공천에서 탈락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그렇죠. 2분 정도 계신 거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크게 보면 원인은 두 개죠. 네. 제가 보면 컷오프 시키면 네.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옮겨올까봐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아예 컷오프 없이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현역 의원도 되도록이면 컷오프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당에 붙잡아 놓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김건희 특검법 네. 아닌가 싶어요. 네. 국힘 쪽에서 대략 17표 내지 18표 정도의 이른바 네. 반란표 네. 찬성표가 나오면 이게 통과가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걸 염두에 두고 공천 과정도 늦췄고 네. 컷오프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더군다나 저는 총선 제가 몇 차례 지켜봤습니다만 네. 이렇게 지역구 현역 의원이라고 컷오프 한 명도 없이 진행되는 공천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2020년도 19, 18, 19명 그 정도 선에서 했던 것 같은데 컷오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때 그래서 현역 의원 교체율이 거의 50% 정도 됐었잖아요. 네.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네. 근데 지금은 이 상태로 가면 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10%도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법이 이렇게 재의결되지 않도록 네. 일단 표단속과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이 결국은 지금 뭐 한동훈 공천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한동훈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심이 작용하지 않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윤심이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좀 판을 볼 줄 아는 분들은 아름아름 내려 꽂는 공천이 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 갑의 주진우 전 비서관은 그냥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지역에 출마하고 뛰고 있던 다른 후보들을 다 딴 데로 보내버렸어요. 네. 뭐 주저앉히거나 다른 데로 보내거나. 네. 뭐 그러니까 아름아름 윤심 공천이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용하게. 예.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겉모습만 그러니까 저기 송파갑에서 윤 대통령이 40년 지기 친구가 지금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서 마치 윤심과 관련 없이 한동훈 의원이 독립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실제는 윤심이 작동되고 있다. 아니 그거는 뭐 소문 다 네. 들으셨겠지만 네. 사실 그분은 나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네. 소문이 널리 그 전부터 퍼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자체가 윤심인 거죠. 아. 그리고 거기 단수 공천을 받은 네. 언론인. 전직 언론인도 그게 바로 윤심 공천인데 그걸 거꾸로 막 아닌 거로 포장을 하고 네. 안 될 거 알만한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던 인물을 네. 갖고 그 사람이 컷오프 당한 걸 갖고 윤심이 배제된 것처럼 네.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 공천 이렇게 봐야 되는 있어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뭐 네. 이른바 좋게 얘기하면 네. 상호 네. 협력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도록 지금 공천이 그대로 다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네. 윤심의 절대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그 문제로 디올백 문제로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를 요구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양쪽이 진짜 같습니까? 아니면 약속대로 같습니까? 그냥 성급하게 했다가 네. 아차하고 약속대련화 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약속대로화 시켰다는 건 갈등이 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갈등을 보수 언론은 자꾸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독립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는 일단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뭐 이른바 잘못된 일이다. 아니면 영부인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아니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가장 높은 수위로 나왔던 게 국민의 눈높이. 예. 예. 그 정도 언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걸 갖고 갈등이 심각하게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아니, 갈등이 있었으면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자유투표 하겠습니다. 아니면 당론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도 네. 했으면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단히 그럴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런 건 지금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네. 뭐 네. 가능성 제로입니다. 네. 그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4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의결 과정에서 개혁신당 의원들은 뭐 당론으로 뭐 찬성 반대하면은 당연히 찬성하지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네. 당연히 네 분 다 네. 찬성표를 던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론이라는 게 어떤 선언적 의미는 또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네. 기올백도 수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률은 약간 애매한 측면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법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이제 그 특검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조항 내용을 보면 네. 이 사건 관련자들이 관계된 사건도 네. 수사 대상으로 그 규정하고 있어서 네. 그 규정만 보면 네. 디올백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검이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특검에 임명되면 특검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근데 일단 특검은 네. 한정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임시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일, 뭐 네.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그 부분까지 결론까지 다 낼 수 있을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예를 보면 거기서 수사 마무리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식으로 이제 네. 활동 종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부분이 남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수사 사실관계들은 많이 검찰에서 거의, 정리가 돼 있을 거로 보여져요. 예. 판단 부분만 있고 예. 디올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새로운 게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수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예. 네. 그래서 여차하면 그 부분까지도 결론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어려운 수사라기보다는 대통령 권력이 관련돼 있으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인데 그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은 29일 처리 본회의 처리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본회의 상정은 통상의 경우에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네. 합의한 사안들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결심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네. 김진표 의장께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상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더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국힘은 워낙 현역 의원들에 대한 우대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12월 분위기만 해도 지금 국정 운영 비슷하게 막 무자비하게 할 거다, 네. 밀어붙일 거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 다 뭐 컷오프도 엄청 많이 시키고 네. 자기 사람 막 일방적으로 꼽고 그러면 재표결 시에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탈표가 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거의 현역 의원들이 다 살아남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지 그래도 양심에 따라 무기명 투표니까 찬성표를 던지는 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적어도 10여 표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0표 가끔 부족하거든요. 네.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찬성표를 던질까도 의문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야 다 하겠죠. 어제 다 어디 방송 하겠죠. 보니까 그 네. 얘기에 대해서 네. 이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거기서 양심은 뭡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 이게 정말 영부인이 혐의가 없느냐, 네. 아니면 수사 안 하고 이대로 소위 뭉개도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도 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냥 몇 년을 사건 처리를 안 하고 네. 재워놓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 이거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네. 누구나 이건 좀 문제 있지. 그럼 반대표 던진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네요. 양심을 잠시 접어뒀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지금 공천을 받기 위해서 뭐 특검법 반대한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할 수는 있지만 네.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는 이 또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본선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네. 물론 특검 임명 절차와 네. 사무실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만 대략 그 서두르면 4월 10일 본선거 직전부터 특검이 수사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그때 뭐 지금 증거 수집이나 수사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주가 조작의 가담 혐의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영부인을 바로 소환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총선 직전에 영부인이 특검에 소환되는 모습 같은 것이 네. 언론에 대서 특필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상황이 여당 후보로서 자기 선거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불리하겠죠. 그렇죠.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검법이 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양심을 저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또 국민 여론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당이 네. 영부인 방탄에 나섰다라는 비난이 일겠죠. 그러니까 네. 그 둘 사이의 유불리를 판단을 하겠죠. 현역 네. 의원들은. 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떤 여당에는 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네. 그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한때는 왜 총선 이후에 처리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봤어요. 네. 그거는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과가 되면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만약에 3분의 2를 넘지 못해서 부결이 네. 되더라도 아니 집권 여당이 영부인 방탄에 네. 완전히 일치 단결해서 나섰다라고 하는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니 왜 이 특검법을 총선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의 그 70%가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여론은 이번 총선 때 그대로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을 때 이 특검법은 해야 된다. 네. 검찰에서 왜 저렇게 몇 년씩 사건 처리 안 하냐. 네. 그러면 하되 총선 직후에 특검의 수사 활동을 개시하는 거를 여야 합의로 해서 통과시키자 특검법을 그런 얘기하다 이제 사실상 쫓겨났죠. 그럼 그 어떤 그런 여론이 야당에서도 아까 좀 야당 지적을 하셨는데 네. 공천 파열음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거를 압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권 심판론으로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우선 지금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조용히 그냥 현역 의원 다 살리고 척을 안 지는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잡음도 없지만 어떤 그 혁신도 없고 인적 쇄신도 없고 감동도 없다라는 산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공천 상황을 보면 좋게 얘기하면 다이나믹한데 네. 이게 그걸 넘어서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공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이른바 친명 패권주의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이 주류가 돼야 되는 것을 네. 스스로 야당도 심판받아야 된다는 상황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특검법 70%이 여론이 그 좌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게 해요. 큰 몫을 네. 하죠. 네. 이제 하여튼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그 패스트트랙에 차상병 사건도 네. 특검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최상병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무리한 명령이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네, 네. 그 과정을 밝히려는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이첩이 네. 뒤집어지고 네. 다 장관 사인까지 받았던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뒤집어졌잖아요. 대통령실이 이제 개입이 돼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까지는 나온 거죠. 거의 네.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정말로 의지만 좀 있다면 어려운 네. 수사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네. 억울한 죽음. 더군다나 그 이후에 이 수사 이첩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이 더 문제였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국정 운영이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독단적이고 즉흥적으로 네.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또 어디 다음 일정이 있으시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여쭤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공동 대표 아니 지금 대표죠. 대표로 계시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쫓겨날 때 그 내부 총질한다고 해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가 쫓겨난 과정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당 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밀려나는 축출되는 과정, 밀려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대통령 당무 개입인가요, 아닌가요? 아유, 그건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죠. 네. 그거 그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 네.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네. 뭐 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힌 것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렇죠. 그 이후에 급부상하잖아요. 네. 급부상하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에 네. 왔다 가면서 명언을 한 남겼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네.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네.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정치는 말도 하는 건데 네. 정치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거는 정치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네. 그것도 당시 전당대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네. 후보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죠. 네. 그것처럼 노골적인 당무 개입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럼 이런 대통령 행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한 것 수사도 하셨고 네. 그런데 이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기대와 너무 다르다. 집권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단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적어도 법률가로서 수십 년 동안 수사도 또 해봤고 네.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탈이 안 날 수가 있나요? 네. 네. 분명히 탈 나죠. 네. 그럼 지금 이제 그 이뿐만 아니라 아까 최상병 사건도 대통령실에 네. 언급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이게 판결 1심 판결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 보시기에 손준성 검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손 검사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손 검사 저도 잘 아는 후배 그러세요? 검사인데 네. 누가 시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한 거죠. 네. 그건 본인의 이득이 없는 전혀 거죠. 없죠. 네. 전혀 없고 검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정당에서 고발하려고 하는 고발장을 대리 작성을 해준다? 네. 그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어느 검사가 그런 일을 합니까? 네. 어? 그때 2020년도 미래통합당 기호 달고 출마 안 하셨나요? 2020년. 저는 했죠. 네. 2020년. 그때 그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누가 지시자로 볼 수 있나요? 다 아시면서 뭘. 알고 추측하는 대로 네.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네. 추측했다가 저도 또 안 네. 그래도 미운 털 많이 박혀 있는데 또 네. 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게 그 손준성 검사가 맡고 있던 직책은 네. 그 부서명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수사정보 담당관실 뭐 이렇게도 네. 했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그 총장의 직활 부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워낙 예민한 정보 뭐 이런 걸 네.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이른바 직보가 이루어지는 체제고 네. 굳이 중간에 단계를 가정을 하자면 반부패 수사부장 정도? 네. 뭐 그 정도가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직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명예훼손 피해자로 고발장에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여사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 이분들의 다 명예훼손 피해가 뭔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판단이 돼 있다. 그럼 이 부분들이 다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죠. 이해 당사자죠. 그 그러니까. 고발장과 네. 관련한 이해 당사자인 건 틀림없죠. 네.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1심 판결대로 확정이 됐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을 재입건했다는 뭐 보도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는 못 하는 것이죠. 재임 기간 동안에는. 네.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기소는 못 하더라도 기소 전 단계인 수사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고 네. 이른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 논리가 먹혔었기 때문에 수사는 다 했죠. 이명박 대통령도 현직 대 수사를 아니 그때는 특검이 취임 전에 특검 그렇죠. 수사를 받았었죠. 네.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취임 전 단계에서 네. 당선자 신분에서 당시 특검의 수사를 받은 적은 있었죠. 예, 그렇죠. 당선자 신분. 네. 재임 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내곡동 특검은 수사 대상은 아니었고 그때 경호처장이 구속이 되고 뭐 네.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번 그 고발 사주 사건도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리적으로 네. 기소는 명백히 재임 기간 중에는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들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퇴임 후에는 뭔가 이 사법적으로 정리돼야 될 부분이다. 그런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손준성 검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통상 그런 거는 다 말로 이루어지는 네.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문서상 흔적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물론 이제 손준성 검사에서 밖으로 나갈 때 소위 소셜 미디어 상의 흔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누구의 지시나 명령이었느냐 이거는 물적 증거는 확보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손준석 검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손준성 검사가 휴대폰을 저기 비밀번호를 안 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손준성 검사도. 네. 이 휴대폰을 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휴대폰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아닌 것 해봐야 같은데. 되는데 그때 확보는 압수는 했는데 이게 비번을 안 가르쳐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당시 검사의 경우에는 확실히 제가 맞죠?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 거로 해서 네. 못 푼 게 기억이 나는데 손준성 검사는 제가 약간 기억이 희미합니다. 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 그래서 승진을 계속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뭐 이거는 뭐 이건 추정이고요. 네. 그러다 또 털리세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재밌게 잘 그 인터뷰 마쳤는데요. 마무리해야 할 시간 같습니다. 네. 개혁 친당 문제 하여튼 장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이렇게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상황이 호전되고 나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